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이학준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대학생 당사자로서 4가지 분야의 17개 청년 정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에 분야별 대표 정책이 공약에 반영되고 반드시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 발표는 주거 분야, 장애 분야, 교육 분야, 국방 분야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주거 정책입니다.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중점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주거 정책은 총 6가지로 권역별 지역 상생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의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기업 신용카드 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그리고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거 분야의 대표 정책인 권역별 지역 상생학사 제도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역 상생학사 제도 확대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 수도권 대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거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안하였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68%의 응답자가 기숙사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고작 18.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촌 대학가 평균 월세는 2022년 52만 원에서 2023년 79만 원으로 폭등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기숙사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피하고 임대인의 수익을 최소화하면서 대학생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생각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의 성동학량 상생학사 정책을 참고하여 제작된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구청과 집주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월세를 40만 원으로 하향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3천만 원도 최대한 대학생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LH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대학생 임차인에게 2,900만 원을 연 1% 금리로 대출하여 줍니다. 셋째, 대출이자 역시 대학생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도 구청과 대학이 절반 정도 각각 부담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네 번째, 월세 40만 원 중 15만 원을 구청과 대학이 절반씩 부담해주는 구조로서 대학생과 그리고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임차인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정책으로 생각하여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장애 분야입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베리어 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 정책인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는 개별 대학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일임하는 구조보다 종합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입학 전형 실시 이후에도 장애인 입학률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입학한다고 해도 전문 직원의 부재와 맞춤형 지원의 부실로 인해 기존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0,000명 이상 학생 수를 보유한 4년제 대학교 53개를 조사한 결과 교내 장애학생 수는 43.7명인데 반해 장애학생 지원센터 평균 내부 인력은 1.2명, 장애학생 지원센터 외부 인력은 0.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학교 생활에 있어 받아야 할 지원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시스템과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는 23년 4월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되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계획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운영비 10억이
책정되었으나 그 절반이 5억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예산 감액의 이유를 설명하고 예산을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역시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위탁할 경우 이를 상세히 검토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학의 소극적인 참여입니다. 자체적으로 개인별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아예 진행이 되지 않거나 보고 체계가 없는 대학이 다수 존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과 대학 측의 인식 환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입니다. 교육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선거 학생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보장제도 정비, 이렇게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정책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국가장학금 제도의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매우 허술합니다. 한국장학센터에서 제공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총 최신화 신청 건수는 무려 11만여 건이며 그중 7만여 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되었습니다. 이 중 2만여 건은 당초 소득분위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9에서 10구간이었지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1구간에서 8구간 사이로 재산정되어 수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총 최신화 신청 건수, 그리고 이 최신화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정된 건수가 이렇게 상당한 것은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허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 국가장학금 제도의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월소득 인정액 중 재산가액 산정 시 최근에 급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제공한 2021년과 2022년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 가계소득 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집값 상승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1년 만에 7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7, 8구간에 해당하는 월소득 인정액에서 재산가액을 제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만을 따지면 통계청가구 소득분위 5, 6구간 수준이며 작년 2분기 기준 6분위 소득은 월 평균 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계적으로 총재산 규모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3금융권 부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오직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부채만을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셋째, 부모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연령이 높아 노후 대비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하는 가계는 동일한 소득분위 내의 다른 가계보다 실질 학비 부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이 점을 전혀 헤아리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실질적인 학비 부담 능력을 엄밀히 계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인권 부채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미국의 국가장학금 배분 제도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분위 산정 기준 금액을 1.5배에서 2배 사이 가량 상향하여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입니다.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 간부 장교 가산점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 중 대표 정책으로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 복무 중에도 대학 학점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인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학점 인정제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군 경험을 사회봉사, 리더십 수업 이수로 취급하여 학점 인정해주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와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있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 대부분이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대학생입니다. 대부분의 현역 병사들은 군 복무는 학업 단절 및 인생의 공백기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2011년 국방부에서는 현역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봉급에 추가하여 병영생활 필수 경비 지급에 응답한 응답자가 30.7%, 군 복무 기간만큼 학점 인정이 응답자의 28.5%,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계좌 적립에 응답한 응답자가 15.9%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대학교 게시판에서 군 복무 중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확대하거나 학점 인정제 도입을 요구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24개로 전국의 대학 335개 중 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한 학기 이수 가능한 학점이 6학점으로 1년 최대 12학점밖에 이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학점입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군 이러닝, 즉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1년 12학점에서 6개월 12학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4대 분야 17개 정책 중 분야별 대표 정책을 모두 발표하였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청년 복지 예산과 R&D 예산이나 더 깎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무지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때문에 미래가 어둡습니다. 국가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가 버림받지 않도록 앞서 촉구한 정책들이 반드시 이번 총선 공약에 반영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서울대 지역구 출마자분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제작한 정책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